자, 항상 1월, 2월 달부터 뭔가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강의로만 끝나면 계속 제자리예요. 제자리. 자, 요거 암기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9번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자, 19번으로 넘어가면 임대주택 3종 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임대주택 3종 세트인데 예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즉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시장론하고 정책론을 보면요, 기본소를 보면 그래프가 57,000여 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프가 시장론하고 정책론. 그런데 시장론하고 정책론이 한 13년 전만 해도 막 그래프를 분석해야만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경제 전공에서나 하지 우리는 실무적인 학문을 하는 거니까 이제는 이런 거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제가 딱 짚어주는 어떤 내용들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주택 중에 임대주택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임대료 규제, 뭔가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통제하는 거야. 요거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직접 개입 방식이죠. 정부가 임대료를 직접 통제합니다. 보이네. 보조, 조세, 부담금, 보조, 각종 지원, 유인책, 간접 개입 방식. 요건 뭐예요? 각종 공적 개발, 직접 개입 방식. 이렇게 보니까 또 색다르잖아요. 이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 임대료 규제가 있어요. 의미 뭐라고 돼 있냐? 정부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포인트가 요놈이 포인트예요. 요놈이 이하.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 균형 임대료, 이게 시장의 임대료 이하로 뭔가 임대료를 통제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임대료를 낮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문구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제 요럴 때나 가끔씩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주택 시장에서 월세가 월 100만 원으로 이렇게 탁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월 100만 원. 근데 정부가 요 월 100만 원의 월세를 봤더니 아니 무슨 임대주택이 100만 원이나 해. 이 100만 원이 유지되면 뭔가 임차인들의 주거생활이 이게 팍팍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하나 설정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이 얼마로 설정합니까? 월 50만 원의 가이드라인을 딱 설정해요. 그리고 나서 임대 사업자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100만 원 받지 말고 앞으로는 50만 원을 넘어서 임대료를 받으면 안 돼. 이런 걸 우리는 임대료 규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료의 가이드라인을 딱 하나 설정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임대료를 낮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의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험에는 여기다가 상자를 많이 넣어.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은 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 상이냐, 이하냐, 높냐냐, 낮냐냐, 많냐냐, 적냐냐, 증가냐, 감소냐, 이런 것이 전부 다 함정이에요. 이하. 그리고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이유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 자, 그런데 요 문구를 봐요. 여기 이제 가끔 나오는데 만약 규제 임대료가, 이 규제 임대료는 뭐겠어요? 이게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예요. 정부가 규제하는 이 규제 임대료가 균형의 임대료보다 높아요. 아니, 임차인을 보호한다면서 정부가 규제를 높게 했단 말이에요. 잘했군 잘했어요. 큰일 났군 큰일 났어요. 잘못된 정책이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정책을 펼치면 잘못된 정책이니까 당연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여기는 기본서를 보면 이렇게 그래프로 분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프 분석은 이제 시험이 안 나와요. 항상 상식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주 나오는 표현이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서 뭔가 효과를 분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라는 건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요거밖에 시험에 낼 게 없겠죠. 그런데 단기라고 나오면 항상 임차인에게 주는 효과예요. 단기는
그리고 장기가 나오면 항상 임대인에게 주는 효과고. 왜 그럽니까? 우리 임대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바로는 못해요. 임대 사업을 하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 임대주택을 일단 매수해야 되고, 임대사업자로 또 등록해야 되고, 또 임차인을 광고해서 모집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임대인에게 미치는 효과는, 그렇죠, 항상 조금 오래 걸려요. 임대인에게 그 효과는. 그런데 임차인에게 느껴지는 효과는 바로 와요. 우리가 소비를 결정할 때 뭔가 고민을 해요. 돈이 있으면 소비를 하고 돈 없으면 그냥 소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소비는 바로바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인 임차인의 결정은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부가 임대료를 낮췄다는 상황이에요. 낮췄어요. 그럼 일단 임차인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초과수요. 이 초과수요는 뭔지 모르겠지만 수요가 넘쳐난다는 거야. 그럼 수요는 뭐예요?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수요.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뭔가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주세요 이 뜻이에요. 더 주세요. 물건을 더 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임대료가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더 주세요 하는 거예요. 더 사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초과 수요 현상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수요가 넘쳐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이 흐르면 임대인에게도 효과가 나타나는데, 임대인은 임대료가 낮아졌으니까 땡큐라고 해요? 노 땡큐라고 해요? 노 땡큐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임대료가 낮아졌으니까 임대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 땡큐니까 당연히 임대사업 하고 싶어요. 나 더러워서 임대사업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더러워서 임대사업 못하겠네. 그래서 물량이 감소합니다. 공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거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항상 최초에 정부가 임대료를 낮췄다는 게 중요해요. 낮췄다. 그럼 임차인은 땡큐 하면서 임대료가 낮아졌으니까 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이런 걸 초과수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임대료가 낮아졌으니까 임대사업자들은 나 임대사업 못 해먹겠네 하고 임대사업을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임대사업의 물량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인 효과예요. 자, 첫 번째, 임대료를 낮추니까 사업성이 악화돼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관리비라도 아끼려고 해요. 관리비라도. 비용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택의 품질, 질이 떨어지는 거죠. 관리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주거이동이 제한됩니다. 요거 질문을 꽤 많이 준다 이런 말이에요. 주거이동이 제한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전세로 꼭 살고 싶어. 전세로. 그런데 시장에 전세 물량이 없어. 그럼 내가 전세로 살겠어요? 전세로 못 살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주거이동이 제한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전세로 살고 싶은데 전세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주거이동이 주저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싶은 거예요.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싶은데 시장에 임대주택의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거이동도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암시장도 우리 시험에는 언급 정도만 되는 거니까 어떻게만 이해하면 되냐? 암시장 하면 우리가 아는 암시장은 우리 기차표, 암표, 영화관의 암표 요런 걸 우리가 암시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항상 기차표의 암표, 영화관의 암표는 언제 있습니까? 그러면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티켓의 양은 제한되어 있는데 달라는 사람이 많으면 비정상적으로 부르는 게 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주택 물량이 감소를 하는데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감소하게 되면 임대주택이 부르는 게 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암표처럼 이런 게 암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요 정도요.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기 강의 노트 한번 보자. 51페이지.
자, 51페이지 보면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료 규제 정책. 자, 그러면 1번 봐요. 임대료 규제 정책이란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의 임대료 뭐로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낮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낮춘다는. 그 다음에 3번 봐요. 3번. 최고 임대료, 즉 임대료가 규제가 되면 단기가 나오면 항상 누구 입장? 임차인 입장이라면 임차인. 단기 임차인. 자, 임차인의 입장.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시장에 초과 수요가 보이죠. 초과 수요. 초과 수요는 더 사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임대료가 낮아졌으니까. 한마디로 더 주세요 현상이 발생한다. 그다음에 4번. 임대료 규제가 시행이 되면 끝에 장기는 누구? 임대인. 장기의 임대인은 임대사 못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물량이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 임대주택의 물량이 감소합니다. 이유는 임대사 못 해먹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임대료 규제는 끝에 주거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물량이 자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7번의 끝에 임대주택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어요. 왜? 임대료가 낮아진 것만큼 관리비를 아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골 지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를 보세요. 자, 임대료 보조는 정부가 임차인이 부담할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줍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정책이에요. 임대료를. 근데 누가 누구에게 보조해 줍니까? 정부가 임차인에게. 정부가 임차인에게. 그러니까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야. 그럼 얘도 역시 효과가 나와요. 얘도 역시 기본서 보면 그래프 겁나게 있어요. 그런 거 볼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단기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항상 누구? 임차인에게 바로 어떤 효과가 오느냐. 그러면 지금 임차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차인은 땡큐라고 합니까? 노 땡큐라고 합니까? 그러면 땡큐라고 하죠. 보조금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땡큐 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조금이 주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 자,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준 것이지,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땡큐도 아니고 노 땡큐도 아닐 것 같지만, 아니야. 항상 임대인도 땡큐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 내가 편의점을 해요. 내가 편의점을 해요. 내가 편의점 마트의 사장인데, 자, 나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마트를 이용하는 동네 주민들에게 우리 재난지원금, 요새 말 많잖아요. 이런 재난지원금 등 뭔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럼 마트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지는 않지만 땡큐라고 해줘야 된다고. 왜? 어차피 이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는 건데 물건을 살 소비자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집니다. 그러면 나쁠 게 없단 말이야 이게. 그렇잖아. 이게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어차피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거주할 텐데 임차인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져? 나쁠 게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얘도. 자, 그런데 얘는 이제 땡큐 노 땡큐로 찾는 건데, 자, 우리 경제학에 가장 기본 원리가 있어요. 요거 잘 봐요. 이게 세트면이 항상. 자, 우리가 마트를 딱 가요. 편의점을 가자. 편의점. 자, 편의점을 딱 가보면 우리가 위에 냉장고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캔맥주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 하나씩 들고 가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마트에 이렇게 문을 탁 열어요. 문을 열고 내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캔맥주를 이렇게 하나 탁 집어요. 그럼 마트 편의점에 딱 가면 캔맥주를 하나 딱 집으면 금방 뭔 소리가 나냐 그러면 뚜루룩 소리가 나면서 다시 그 자리를 탁 채워놓는단 말이야.
이게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원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군가가 물건을 소비를 해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소비된 것만큼 반드시 채워놔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대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항상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소비를 하게 되면 소비된 것만큼 그 물건을 다시 채워 넣는 거예요. 시장은. 그러니까 임차인이 보조금을 통해서 뭔가 임대주택의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소비된 것만큼 반드시 공급이 따라서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채워 넣어야 되니까. 이게 시장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를 딱 기억하면 이게 다른 조건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소비가 늘면 반드시 공급이 늘게 돼 있어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럴듯하다니까. 소비가 늘면 반드시 그것만큼 공급이 늘게 돼 있어요.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 줍니다. 그럼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요. 그럼 소비가 늘었네? 그러면 공급이 소비된 것만큼 또 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야. 끝. 자, 그 다음에 자,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얘는 시험에도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짧게 제가 두 줄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해서 싸게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냥 삘빡 오죠? 정부가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직접 공급합니다. 이게 공공임대주택이죠. 근데 공공임대주택에 왜 사람들이 거주하려고 합니까? 그럼 뭐 때문에 거주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임대주택이 대단히 싸다고요. 정부가 공급하는. 자, 그래서 성격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각종 공적 개발의 일종이니까 직접 개입 방식이죠. 얘는 이 정도면 끝나요. 더 이상 낼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임대료나 분양가 규제나. 근데 우리는 뭐가 더 익숙해요? 임대료 규제예요? 분양가 규제예요? 분양가 규제가 더 익숙하죠. 왜? 우리는 분양시장에 관심이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중요한 건 효과를 봤더니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와 동일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게 떠올라야죠. 요게 임대료 규제는 정부가 임대료를 낮추는 거. 그랬더니 단기에 누구? 임차인들은 임대료가 낮아졌으니까 땡큐예요. 그래서 더 주세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자, 물건을 공급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낮아졌으니까 나 임대사업 못하겠습니다 하고 물량을 포기하는 거죠. 감소하는 거죠.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다. 자, 그러면 이제 암개보자 말이에요. 자, 원래 임대주택 3종 세트에는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런데 얘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이 두 가지를 자꾸 비교하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를 봐야 돼요. 왜 그러는지. 여기 한번 봐요. 장기를 보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오타예요. 오타. 여기 공급의 증가예요. 이렇게 한쪽은 감소고 한쪽은 증가단 말이에요. 이걸 미친 듯이 내는 거야.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만 봐요. 공급자,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노땡큐 하는 거예요. 나 임대사업 못 얻어먹겠네. 그래서 임대사업 포기, 물량 감소요. 그런데 임대료 보조는 임대인에게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보조한단 말이에요. 임차인에게 보조를 해주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 나쁠 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땡큐지. 물건을 소비하는 임차인이 호주머니가 풍부해진다는 거 나한테도 유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급이 줄지만 물량이 줄지만 얘는 물량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 차이를 물어본다 이런 말이에요. 예? 자, 그럼 정리.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더 주세요 초과 수요. 임대인은 임대사업을 포기합니다. 물량 감소.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소비된 것만큼 뭐도 는다. 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
이렇게 끝인데 또 이렇게 비워지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요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이게 임대료 규제는 임대인에게 안 좋아. 임대료를 낮추니까. 그래서 물량 감소. 그런데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에게 보조이 좀 나쁠 건 없어. 어차피 물건을 살 사람들이니까 땡큐 공급 증가.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20번 뭐예요? 부동산 조세. 수업 다 끝났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자, 아직 퇴근한다는 게 아니라, 자, 부동산 조세가 나와요. 부동산 조세. 부동산 조세 하면 예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52페이지에 있는 거 있죠? 요 놈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제가 다 31년 동안 나오는 거 다 정리해 놓은 건데, 포인트는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안 나오고 어떤 문제들이 나옵니까?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네. 아니, 부동산 조세를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로 나누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국세가 뭐고요? 지방세가 뭐고요? 이렇게 나와. 이거 왠지 부동산 학 같아요. 우리 하은진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은진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요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세법인데 세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부동산학이 이제 상식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는 강의 노트 15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강의 노트 152페이지. 152페이지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찍어드리는 거야. 152페이지를 딱 보시면 이게 마지막 우리 주제인데, 마지막 주제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제도의 정책. 이것도 오타예요. 다양한 제도와 정착인데 제도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양한 제도와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어떤 다양한 제도들인데, 자, 한번 훑어만 볼게요. 152페이지에 딱 보면 첫 번째 중에 주택의 용어 정리에서 무슨 법 들어가고 들어있어요? 주택법. 이 주택법 또 누구 목소리로 들어야 돼요? 우리 영표 형님? 공법 영역이잖아요. 공법 영역. 근데 공법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공부를 시작할 때는 항상 1차와 2차를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법에서 먼저 한번 듣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어? FM으로. 우리는 항상 가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가라로. 영표 저기 공법 선생님한테 FM으로 뭔가 한번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들어보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봐요. 154페이지 딱 봤더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거 뭐 공법이고, 밑에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다 공법 중에 실무에서 자주 통용되는 용어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꼭 2개씩은 나와요. 땡큐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공법에서는 맞춰갖고 오면서 꼭 학개론으로만 나오면 모르겠다, 안 배워서 모르겠다 이분이 있어. 난 이해가 안 돼. 공법 시험에서는 맞춰갖고 오는데 학개론 시험에서 이게 나오면 안 배웠다 하고 찍는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이게 대표적인 게 2번 두 번째요. 재건축 재개발. 모의고사 한번 내면 정답률이 50%를 안 넘는 대표적인 거예요. 2차를 하신 분이 80%가 넘는데. 예? 그 다음에 또 오른쪽 155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 봐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해요. 맨 마지막, 오른쪽 맨 마지막,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이건 또 누구 목소리로 들어야 돼 이게? 아이, 우리 철이 강철 선생님한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자, 그 다음에 아니 강철이 선생님이라네. 우리 고종호 선생님한테 들어야지. 그래, 156페이지 보세요. 156페이지. 자, 부동산 조세가 맨 마지막 있잖아요. 이 표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일단 제가 먼저 시작하면 틀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각 과목에서 조세, 그 다음에 뭐 공법의 다양한 용어,
중개사법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1월, 2월 달에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요즘 잘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강의할 겁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떤 내용 강의할 것 같아요? 투자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론. 그래서 57페이지를 딱 펴봐요. 57페이지. 이제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다음 주에 한 3, 40분 정도는 이 제도 중에 꼭 필요한 제도들 몇 가지예요.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1교시가 끝나면 이제 투자론으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요령이에요. 제가 경험상 1, 2, 3, 4월에 이제 공부를 하는 그 패턴을 보시면 민법에 일단 치중을 많이 해요. 초반에 민법에. 왜 학교로는 강의를 들으면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민법은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듣고 기본서를 뭔가 보시려고 하고 이런 자료를 보시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분명해요. 민법을 압도적으로 많이 해요. 압도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끔씩 학계론을 공부하고 싶을 때가 생겨. 그럼 꼭 어떤 행동을 하냐? 1장, 2장, 3장, 4장 보다가 또 민법 해. 예. 그러다가 또 싹 학계론이 자주 안 보니까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1장, 2장, 3장, 4장 하다가 또 싹 읽어요. 그런데 잘 봐요. 시장론하고 정책론의 대부분을 지금 오늘 끝내버렸잖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중요치 않으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딱 이해하고 시험에 나올 거 딱 암기하고 끝내버린 거잖아요. 4장까지는 시험에 거의 영향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민법을 하는 과정에 나 학교는 공부 좀 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몇 페이지를 펴야 돼? 무조건 57페이지부터 펴서 보는 거야. 이게.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맨날 1페이지 펴가지고 한 2장 하다가 또 어디 일보러 가고 시험에 안 나올 부분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공부를 합니다. 그럼 없는 시간이라면 57페이지부터 투자, 금융, 개발, 관리, 마케팅 이쪽에다가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바로 투자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바로 투자론 들어가는데 혹시 예습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66페이지를 해오시면 좋죠. 66페이지. 66페이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아예 나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들으신 분이. 예. 아무튼 요것 정도 우리 11월 12월 강의에서 한번 들어오시면 되죠. 이거 언제 있냐? 그럼 첫날 했어요. 첫날. 예. 자, 오늘하고 다음 주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뭔가 좀 빡빡하니 그렇죠. 저 논점이 짜실짜실한 것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